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이요 영하 5도, 영하 4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영하권으로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매우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방배동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무엇일까요? 범죄의 혐의가 인정은 된다면서도 그 중대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다소 논란이 될 법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논란입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잠시 후에 조 전 장관의 영장 기각과 관련된 그 뒷이야기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죄질은 나쁘지만 중대성은 없다. 그리고 정경심 보수, 아내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남편의 구속을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은 되지만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게 법원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오늘 조간신문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조국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라고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조국 당시 수석이 유재수가 잠적하자 감찰 자료를 다 갈아버려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라고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어제 검찰도 이 부분을 영장 심리 때 강조를 했습니다. 자, 보시라. 조국 당시 수석이 관련 감찰 자료를 다 파쇄하지 않았느냐. 이거 증거인멸이다. 검찰은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검찰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조국 전 장관이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의 지지자들을 앞에 두고 검찰의 영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리가 들어가자 판사 앞에서는 결과적으로 내 선택이 잘못됐다, 후회했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잠시 후에 이 대목도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한겨레 신문은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별건 타깃 수사 넉 달 했지만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혐의 중대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이 민정수석 업무 재량에 무게를 뒀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도 이 범죄는 소명이 된다. 죄질이 나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완전히 무죄는 아니다. 라는 게 법원의 취지인데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받아들였군요. 청탁 전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윤건영 등 직무 관련성이 없어 책임 묻기 어렵고 100원 의 공범 기소 가능성도 낮아진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주장했지만 검찰은 한겨레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윤건영, 백원호, 이른바 친문 인사들에게까지도 수사를 끝까지 하겠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자, 과연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자, 윤석열 총장의 생각은 어떨까요? 잠시 후에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서 그 부분도 한번 엿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또 하나의 미스테리 난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 막바지의 뉴스 속보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도해드렸는데 임동호 전 최고가 압수수색 받던 날 돌연 출국했다. 어떻게 출국했는지를 좀 취재했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가 끊긴 시간에 배를 타고 일본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는 오사카였는데 후쿠오카행 배편을 타서 후쿠오카에서 또 오사카까지 다시 열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 그냥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편하게 오사카 가면 편했을 텐데 왜 그날 밤 급히 출국을 했던 걸까요? 자, 임동호 전 최고는 내가 도망갈 이유가 뭐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배 타고 열차 타고 오사카까지 주변에서는 의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임동호 전 최고의 의아한
출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는 법 위에 4+1 밀수법이다 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이번 선거법과 공수처법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을 숨기고 제1야당도 빼고 4+1 안에서 원안과 다른 내용을 통과시키려 했다라는 부분을 조선일보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예산안 모두 다 이 4+1 회의만 들어가면 그 밀실 안에서 멋대로 수정된다. 그리고 회의 공개 원칙도 무시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독소조항 논란이 일고 있는 새로운 조항 같은 경우도 원안과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윤석열 총장이 경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검찰의 경로가 나왔습니다. 이틀째 윤석열 총장이 경로하고 있는 셈입니다. 윤 총장이 단단히 화가 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이 독소조항도 독소조항이지만 청와대가 약속을 어겼다. 윤 총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정부가 12, 16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5억 원 아파트는 이제 대출 1원도 못 받는다는 건데 자, 일주일 지난 후 어떻게 됐을까? 서울의 전셋값 상승폭이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서울 전셋가격 상승률 추이를 보면요. 양천구, 강서구, 강남구 그리고 서울 평균 전셋치까지 전셋값이 폭등했습니다. 양천, 강서, 강남도 올랐고요. 평균치도 올랐다는 겁니다. 문제는 전셋값이 이렇게 치솟게 된다면 주택을 살 마음도 없었고 주택을 살 형편도 없었던 무주택 서민들까지 사실은 전세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라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야 뭐 까짓 거 안 사고 그냥 전세 가면 전세 올라도 된다마는 자, 형편이 여유치 못해서 전세를 반드시 가야 할 사람들 혹은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값을 너무 이렇게 올려서 갈 곳이 없어진 이 서민들은 과연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국민일보입니다. 요즘에 새벽에 먹거리를 배송하는 분들이 참 늘고 있다고 합니다. 4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심리를 국민일보가 추적해봤는데 야, 밥할 시간에 차라리 놀자. 여가를 즐기자. 저녁 있는 삶인가요? 그런 심리가 좀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재료 새벽 배송이 지금 4배 이상 늘었어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도 1배 정도 늘었고 도시락 배송도 2배가량 늘었습니다. 아기 키우는 집에서 이유식 배송하는 것도 1.3배 늘었고요. 가정 간편식 배송도 한 1.2배 정도 늘었습니다. 집에서 모두 해결하자. 밖에 사 먹으면 돈 든다. 이런 거 플러스 집에서 밥하느니 시켜 먹자. 여가를 즐기자. 이런 심리도 함께 버무려진 결과다. 국민일보는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사실 어제 조국 전 장관의 이 영장 실질 심사 출석 생방송 저희 돌직구쇼에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조 전 장관의 영장 기각 소식이 오늘 아침에 전해지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오늘 한번 제대로 풀어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자, 검찰 출신의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젠틀맨 김광선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청와대 대변인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님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는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명인 박사님도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키워드도 3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키워드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죄질. 법원이 그 판사가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기각 내용이에요. 죄질이 나쁘다. 이런 멘트를 썼습니다.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생각은 과연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까요? 혹은 반대를 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배 타고입니다. 임동호 전 최고가 돌연 출국했다. 그런데 일본에 갔다. 그런데 배 타고 갔다. 목적지는 오사카였는데 후쿠오카인 배를 타고 갔다. 의아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는 과연 이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할까요? 본인의 주장도 담아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표결입니다. 오늘 국회 임시본회의 열립니다. 문제가 됐던 선거법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전망되고 독소조항 논란이 일어서 윤석열 총장이 분노했다는 그 공수처법도 오늘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긴박한 국회 상황도 함께 전해드리지요.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를 시작합니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죄질이 나쁘지만 중대성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질은 나쁘지만 범죄의 중대성은 없다. 얼핏 들으면 상호 모순되는 문장 같기도 한데 법원의 판단이 무엇일지, 조 전 장관의 심리는 무엇일지, 검찰의 속내는 무엇일지 오늘 복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장이 기각되면서 오늘 새벽 조 전 장관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방배동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조 전 장관을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구치소 앞에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새벽이죠. 조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자 구치소 앞에서 조 전 장관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 주변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 들리시죠? 자, 우리가 이겼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했고, 조국 구속을 외치는 조국 전 장관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함께 들리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표정을 좀 한번 보시면요. 뭔가 10년은 감수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죠. 그렇기도 한 이유가 조 전 장관이 어제 들어갈 때는 나는 떳떳하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들어갔지만 잠시 후 저희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정작 심리가 시작되자 후회한다.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뭔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술술 인정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누가 돌보냐. 재판부에 인정에 호소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지자들 앞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본인이 구속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조 전 장관이 어제 강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뭔가 10년 감수하는 듯한 표정까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각됐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됐던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보다 조 전 수석의 혐의가 더 중하다라는 전망이 있어 왔는데 왜 기각됐을까? 판사의 이유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죄질이 안 좋지만 판사도 뭔가 상세하게 조금 부연 설명을 많이 했어요. 조국 영장 기각. 이렇게 보시죠.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구속이구나 싶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피의자가 조 전 수석이죠. 직권을 남용하여, 직권 남용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그리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 검찰이 밝힌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원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배우자 구속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 다시요. 혐의는 소명되지만, 그러니까 앞서서 쭉 재판부가 동의한 그 혐의는 소명이 된다. 유죄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하지만. 그런데 죄질은 또 나쁘다. 그런데 배우자가 구속돼 있다. 뭔가 반전이 뒤에 나오는 상당히 상세한 설명. 한편으로는 좀 구구절절한 설명. 자,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의 변호사시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헷갈린데, 얼핏 보면요. 앞에서 재판부가 다 구속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뒤에서는 영장을 기각했단 말이죠. 뭔가 좀 상호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약간 이제 기각 사유를 보면, 앞과 뒤가 좀 모순된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각 자체가 굉장히 절충형을 선택했다. 그래서 판사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시키는 경우에는 그게 죄질이 나쁘지 않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기각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범죄 소명이 됐다. 그럼 죄가 인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뭐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네. 후퇴시켰고 그리고 국가 기능도 뭐 저해했다.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을 저했기 때문에 죄질도 아주 나쁘다. 예. 그러면 사실은 구속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러면 구속인데. 예. 그런데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혐의도 인정되고 여러 가지 죄질은 나쁘지만 구속을 할지 불구속할지에 대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방향은 불구속으로 정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얘기를 해야 하는데 판사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아마 중요한 점이 하나가 배우자가 구속돼 있다는 점이 아하. 영향을 많이 미쳤을 가능성이 크고요. 부부는 동시에 구속하기가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예. 일반적으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래서 기각을 하는데 그 앞에 딱 세 자를 붙였어요. 현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 폐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이제 민정수석도 그만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지금은 자연인이다. 그렇죠. 그런 취지로 이제 판결을 했어요. 아니, 그 영장 기각 사유를 설치를 했는데 예. 굉장히 그냥 모순된 측면이 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기각을 하기 위해서 이게 상당히 구구절절하게 예. 기각 사유를 설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조간신문을 좀 몇 개 봤는데 좀 기자분들이 좀 잘 모르는 측면이 있는 기사들이 있어서 제가 예.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단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정무적인 판단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이죠. 오늘 한겨레 신문 등등 보도했다. 네네. 왜냐하면 정무적인 판단인 걸 인정했다고 한다면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 한겨레 신문 잘못 썼다는 거예요. 네, 재량은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별건 수사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별건 수사가 아니고 바로 김태호 전 특별감찰반원이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사실은 별건 수사가 아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막 명백한 오류다 저는 그렇게 오류다. 네, 그렇게 오류다고 판단하고 제가 이제 어제까지 계속 영장이 기각되냐 발부되냐에 대해서 방송에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근데 기각의 사유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된다고 해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이건 검찰이 굉장히 치명적이다. 예. 무리한 수사, 편파 수사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법원은 범죄가 다 소명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기각을 그런데 했다는 법원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검찰이 수사에는 잘못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단지 구속에 있어서만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를 가지고 너무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든가 검찰이 무리하게 편파적 수사를 했다고 비난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 어제 법원의 판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또 이제 몇몇 언론사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까지 좀 비판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구속이 안 된 건 김영주 의원님 두 가지네요. 아내의 구속, 아내 정경심 씨의 구속,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논평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민주당이 뭐라고 논평했죠?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 법원이? 예. 그러니까 법원이 그러면 혐의가 소명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합리적이다. 그렇게 민주당이 논평을 한 건 홍익표 대변인이 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구속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진짜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말하자면 검찰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소명됐다 안 됐다고 보는 것의 쟁점이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우병우 전 수석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도 두세 차례 보강 수사를 통해서 구속에 이르지 않습니다. 몇 차례 기각을 통해서. 그다음에 핵심적인 쟁점은 말하자면 형사소송법이냐 정부조직법이냐예요. 대통령 직속에 있는 수석이 갖고 있는 권한이 뭐냐, 직무가 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형사소송법상으로 보면 공무원의 유세수권에 대해서 공무원이 잘못을 했을 때는 고발해야 된다는 부분과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 그 부분을 수사하고 고발하는 예. 것이 직무 안에 있느냐의 쟁점이거든요. 예. 그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예, 네. 말씀 주세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한 대로 재판부는 굉장히 말하자면 초기에 세게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는 말하자면 불구속, 기각에
원인 제공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제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돼서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사실상 재판부도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검찰과 의견을 달리했다라는 건데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 측 상황 함께 보시죠. 재판부의 설명이 뭔가 앞뒤가 안 맞다라고 검찰은 반발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적폐 수사 때 우병우는 뭐냐? 그 들어가 계신 우병우는 뭐냐 이거죠. 우병우보다 조국의 죄가 덜하다는 것이냐? 근데 재판부의 설명을 보면 또 조국의 죄가 덜하다 이런 표현은 없었거든요.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 안 한 우병우는 직무유기 혐의 유죄, 진행 중인 일을 강제 중단시킨 조국 혐의가 더 무겁다. 검찰이 이렇게 반발하면서 어제 검찰이 조 전 장관과의 어떤 그 영장 심리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걸로 저희가 취재가 됐습니다. 유재수 감찰 기록 폐기를 지시한 것, 갈아버려라. 어제 저희가 보도한 내용을 검찰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한다라고 검찰이 어필을 했었다고 해요. 저희가 보도한 내용. 거의 저희가 보도를 할 때 검찰이 심리에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저희 돌직구쇼와 동시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박경철 전 비서관에게 회유를 한 정황은 증거인멸행위가 드러난 것이다라고 검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법조계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에요. 적폐청산 판결과도 정반대다. 법조계.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판결이다. 전 정부 인사에게 적폐청산 과정에서는 직권남용을 폭넓게 인정해서 구속을 했는데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반응도 법조계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자연스럽게 이제 우병우 전 수석 얘기도 나오면서 누구는 가두고 누구는 풀어주냐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또 재판부의 설명으로 돌아가자면 우병우 전 수석의 배우자가 구속돼 있지 아니했고 그렇죠? 조 전 장관은 배우자가 구속돼 있다. 결국 정경심 씨의 구속이 네. 약간 좀 온정적으로 작용한 것이군요.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사례를 보더라도 첫 번째 구속영장이 바로 발부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해서 검찰이 이제 수사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불구속으로 기소해야지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황을 보강해서 구속영장을 한 번 더 칠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래서 이 범죄의 혐의가 사라지게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최종적인 불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에 가서 유죄 판결로 그 당시 1심 재판 결과 구속될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나왔던 조금 전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얼마 전 지난 10월 얘기입니다. 2달 전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연락을 취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그건 얼마 전이다. 바로 지난 2달 전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청와대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감찰 자료들이 다 폐기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갈아버려라. 그 자료들이 폐기된 시점이 언제인고 하니 이것은 지난해 일인데요. 지난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가 이어지고 난 시점에 이러한 감찰 자료 파기 등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청와대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예. 바로 직전까지 본인의 부하 직원으로 있었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연락해서 입맞추기의 정황이 직전까지 있었다면 앞으로 남게 되는 수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조국 전 장관은 현재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건 저는 단순한 자연의 신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는 거군요. 그럼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의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고 더불어민주당까지 나와서 여기에 대한 판결에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과정 등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은 개인 조국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향후 재판 결과가 민주당의 정치적 향배와도 영향이 맞물려 있고 조국 전 장관의 수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명 수사 등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운명과도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권력의 핵심 권부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는 조국 전 장관이 바로 직전까지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말맞추기 증거인멸을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소명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왜 이런 부분들을 간과했는지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자, 여야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 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매우 유감이다.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범죄를 부인하는데 영장을 기각하다니 누가 납득하겠냐. 오늘 법원의 판단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영장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 통해 사건의 전말을 알려야 한다. 바른미래당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결과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얼치기 폴리페서 조국의 권력 노름을 경계할 기회였다. 조국은 이제라도 감찰부와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라. 자, 여당의 입장.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다. 정치 검찰이 하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건 제가 이렇게 쭉 이 사안을 취재하다 보니까 조 전 장관이 분명히 법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무죄이며 검찰의 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에 들어가면 정작 말을 바꾼 정황이 나옵니다. 일단 조 전 장관의 앞선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조 전 장관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지자들은 이 모습에 환호를 했는데 정작 판사 앞에서는 조 전 장관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요청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었고 이를 고려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일이면 후회한다. 지금 김 장관님, 네. 조 전 장관이 들어갈 때는 나는 무죄다. 거의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네. 정작 들어가서 판사 앞에서는 내가 좀 저기서 좀 도와달라고 하고 해서 좀 고려도 했고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네. 되게 저 자세로 왜 이렇게 그럼 법 들어가기 전에는 뭐 잘못되고 후회했고 송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든가 앞뒤가 안 맞습니까? 네. 비싼 변호사들에게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조언을 잘 받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밖에서 하는 말은 정치적인 메시지로서 한 거고 법정에서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따른 것 같습니다. 이제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범죄가 소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과 두 번째는 범죄가 소명됐다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를 할 거냐, 구속 수사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범죄가 소명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은 수사의 명분을 가지고 간 것 같고 정치적으로는 조국은 지지자들에게 나 구속 안 되니까 뭔가 괜찮은 것처럼 할 전략을 택하는데 이때 법원이 이제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뭐냐면은 법정에서의 태도가 있거든요. 뭔가 수긍하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왜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렇게 가르기 전략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범죄가 소명됐다라는 거고요. 저는 가장 유사한 사건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안희정 전 지사 되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2003년 무렵에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 이제 당시 안희정 씨였는데요. 그때 나라 종금 퇴출 저지 로비를 해가지고 돈을 3억 9천을 받은 게 이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딱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하면서 했던 게 이번에 조국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굉장히 유사해요. 뭐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범죄가 소명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그때도 도망이나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다른 정치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3번 만에 구속이 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실형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을 피했다라고 해서 끝까지 이제 범죄가 없다라고 보기는 힘든 사유가 지난번 2003년에 안희정 씨 사건에서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계속 수사의 동력을 가지려면 증거 인멸에 대한 위험이 있다라는 거를 얼마나 보강해내는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조 전 장관이 뭔가 지금 들어가기 전과 정작 재판장 앞에서 하는 말과 태도가 다르다라는 부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자, 구속이 안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조 전 장관이 호소를 한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데 부부 모두 구속되면 곤란하다. 부부 모두 구속은 가혹하다.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 내가 결과적으로 잘못했고 후회하고 있다. 나까지 구속하면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 자녀를 보살펴야 한다. 허은하 소장님께서 이미지 전문가시니까 네. 지지자들 앞에서 했던 태도와 발언과는 사뭇 달라요.
어제 제가 예측을 했었죠. 앞에서는 지금 당당한 이미지 관리를 분명 하고 왔고 또 메시지 전략대로 그대로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들어가면 분명 입을 닫고 변호사의 이야기대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국스럽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가족을 챙길 시간이 없어서 미안하다라고 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던 남편의 입장을 얘기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가족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저 말이 바로 조국스럽다라는 말을 좀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지 전문가로서 조국 전 수석에게 배울 것은 분명 있습니다. 이미지 관리를 아주 잘한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우선 주변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해 보여주는 부분을 완전히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밖에 나오는 모습 보셨겠지만 그 법원 관계자가 앞에까지 이렇게 데려다주는 그 모습에서 모든 사람에게 90도 인사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도 아마 조국을 수호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따뜻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 전략을 아주 잘 활용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당당히 서 있고 위험스러워 보이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그 우산 얘기까지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당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것들,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든 것을 다 의심해야 되죠. 그러나 전문가들에겐 보입니다. 아쉬운 점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진정성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는데 필요할 때는 정의롭고 당당한 사람이다가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안에 가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조금은 비굴해지는 모습을 볼 때 그 이미지라는 것은 당장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일관된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 앞과 뒤가 다른 이런 조국스러운 모습에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특히 우리 국민들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원하는데 이제 법 공부 시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도 법꾸라지처럼 잘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까지 드는 시점입니다. 예, 물론 우병우 전 수석은 지금 이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한번 구속이 됐다가 나온 상태여서 검찰이 다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우병우 수석도 3-4번 만에 구속됐잖아요. 그 여부도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이 좀 더 이제 깊어집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조 전 장관이 구속을 면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어제 이 영장 심리에서 뭔가 많은 얘기들을 술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조 전 장관을 넘어선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자, 조국이 고백한 친문의 압력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는데 일단 조 전 장관의 어제 발언부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친문 청탁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일단 본인의 구속을 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를 위해서 내세웠던 이 발언들이 다시 부메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이거예요. 친문 청탁을 고려한 결정. 조 전 법무장관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운동이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법원이 어제 영장은 기각했지만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씨의 수많은 비위 혐의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중단한 것 법치주의를 후퇴한 직권 남용이다라고 어제 재판부가 인정했기만 했기 때문에 이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운동도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 전 장관이 친문의 구명으로 감찰이 중단 영향이 됐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직접 전화 받진 않았고 백원우, 박형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 외부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라고 조 전 장관이 말을 했는데 그 전화 받은 사람은 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백원우와 박형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거죠. 김원선 변호사님, 네. 지금 본인의 구속은 면했는데 좀 엄청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검찰 출신이시니까.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언론마다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 영향을 미친 건 맞는데
내가 정무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 요소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나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내가 감찰을 중단했다. 그래버리면 범죄 혐의가 인정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랄지 이제 박형철 전 비서관의 아마 검찰에 진술할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전화가 많이 온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조 전 장관한테 직접 친문인사들이 전화를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직접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박형철이나 백원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다. 근데 받은 내용을 나한테 이 얘기를 해줘서 내가 판단하는 데서 고려 요소를 작용했다. 이게 아주 법적으로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예. 만약에 지금 사실 나는 그거 받은 적이 없다, 전화 받은 적이 없고 친문에서 전화 받은 적이 없다 하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원우 전 비서관이랄지 박형철 비서관이 다 얘기를 이미 했잖아요. 전화 받았고 전화 와서 잘 힘들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다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구속이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거짓말 해버리면. 그렇죠. 그렇지만 박형철이나 백원우 전 비서관의 말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것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친문인사들이 부탁을 했는데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수긍이 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어떤 굉장히 아슬아슬한 측면을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전략적으로 이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화 받은 건 이 얘기를 한 건 맞다. 그렇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부 고려 요소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비껴간 거죠. 그래서 아마 본인도 백원우나 아니면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에서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저런 진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조 전 장관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감찰 중단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잘못된 선택이었다. 후회한다. 그런데 그 후회하고 잘못된 선택 가운데 친문 인사의 구명 운동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김현 박사님, 조 전 장관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건 유재수의 비위 혐의가 이렇게 많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구속까지 됐잖아요. 유재수. 네. 그거를 친문 인사들이 뻔히 알면서 눈 감아 달라고 구명 운동을 했다라는 건 팩트라고 지금 조 전 장관이 얘기한 건가요? 그런데 본인에게 직접 전화가 온 게 아니라 이 전화를 누구한테? 백원우 비서관한테 갔고 백원우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 등을 통해 받았다는 건데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사실 친문계 핵심 인사들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핵심적으로는 결국 백원우 비서관에 향하게 되는데 저는 저 내용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 사법부의 판단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정무적 판단의 고려 요소였다고 했잖아요. 누가? 백원우 전 비서관이 연락을 온 게 백원우 비서관에게 친문 인사들이 연락을 했고 근데 얼마 전까지 백원우 비서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조국 전 장관에게 조국 전 수석이 얘기했을 때는 이미 감찰이 끝난 뒤였다. 감찰 중단이. 그러니까 이미 감찰 중단이 끝난 뒤였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건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이 모든 판단은 조국 전 수석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백원우 비서관의 얘기와 조국 전 장관의 얘기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누구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국 전 장관은 최종적으로 이런 친문 인사들의 구명이 판단의 요소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검찰이 다음번에 조국 전 장관에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수사를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1단계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여러 친문 인사들의 연락을 받고 이렇게 압박을 가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현재 단계에서 백원우 전 비서관은 모든 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얘기가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검찰도 지금 현 단계에서 조 전 장관을 구속하는 게 검찰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구속을 시켜서 그 이후에 수사의 동력으로 삼고자 했던 건데 그게 바로 조 전 장관의 영향력 뒤에 누구, 특히 어떤 친문 인사가 조 전 장관에게 영향력을 밀어넣었느냐 이거를 검찰이 지금 수사하기 위한 거였는데 구속은 안 됐지만 조 전 장관이 친문 인사의 구명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진술을 한 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뭔가 좀 고무적인 분위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얼마 전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이 전화를 한 통 겁니다. 검찰은 어제 심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최근에 이 박형철에게 건 전화가 그 증거 인멸의 행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화 내용이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조 전 장관 참 전화 많이 걸어요. 본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할 때도 전화 바꿔줬죠, 정경심. 나 법무부 장관입니다. 조국입니다. 자, 뭐 어쨌든
이번에도 전화 걸었어요.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자 3인 회의에 참여했던 박형철에게 전화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어요. 검찰은 이거는 사건 관계자를 회유한 거다. 조 전 장관이. 이 12월이에요. 12월. 자연인 조국일 때. 구속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판사는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전화해서 뭐라고 전화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이 부분을 검찰이 박형철을 불러서 확보한 건데 2017년 12월 초쯤 백원호와 함께 유재수 감찰 중지를 결정하지 않았냐 라고 조 전 장관이 확인을 하고 동의를 물었어요. 박형철 비서가 내가 결정하고 회의한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기 전에 뭐 백원호 등과 함께 결정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지금 백원호 비서관이 조 전 장관이 결정하고 나서 우리와 회의했다라고 진술을 조 전 장관 달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동의를 구하려고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박형철 비서관이 아닌데요. 제 기억과는 다른데요. 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김용주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세 사람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조국 장관은 여러 가지 박형철, 백은우가 여러 가지 신문으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성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 차례, 네 차례 이어서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세 사람 같이 합의해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박형철 비서관은 조 장관이 전화를 많이 받아서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다. 백은우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미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끝난 상태였다. 서로 다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하자면 진흙파 싸움으로 대질신문으로 가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김병민 박사 얘기한 대로 가장 무겁게 이제 혐의가 되는 사람이 백은우 비서관이 되는 셈이 됩니다. 사실은 박형철하고 조국과의 관계는 팩트 체크만 하면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실제로 친노와 친문이 박형철 비서관한테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박형철 비서관이 가장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 장관님, 결국은 검찰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10월 말, 11월 초에 전화 걸었다는 거예요. 박형철에게. 동의를 구했다는 건데 이게 뭔가를 회유하라는 거다. 네. 이번에 불구속된 것 중에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번 통화가 있었느냐 아니냐, 통화 내용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소위 구속영장 재청구의 가능성을 검찰이 점쳐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박형철 비서관에게 재차 확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내가 결정해서 당신들한테 지시한 게 아니고 우리 같이 회의해서 결정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해서 마치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확인 전화를 했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박형철 비서관은 내 기억과 다르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아닌데요? 이랬다는 네,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박형철 비서관뿐만 아니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나 또 백원우 수석 같은 경우도 각자 다 전화를 누구한테 받았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조국은 이들을 통해서 간접 친문 압력을 받은 거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미 어제 법정에서도 밖에서는 나 자신 있어 해놓고서 안에서는 사실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멘트한 걸로 지금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친문으로부터의 압력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후회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간접 청탁만 받았는지 간접 청탁 플러스 본인이 직접 압력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소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간접이든 직접이든 친문 세력의 전방위적 압력이 있었다라는 거는 등장인물들 모두에게서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에 이게 개인 비리는 아니고 권력형 비리다라고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할 대목은 친문 인사 누구누구가 어떤 구명운동을 펼쳤기에 조국 전 수석으로 하여금 직권을 남용하게 하였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검찰도 이 부분에 수사의 피치를 좀 올려야 할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오늘 조간신문 등에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조국 측의 반박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칠준 변호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검찰 중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조 민정수석의 지시에 의해서 별도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전혀 아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증거 인멸의 프레임에 넣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마치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건 아니다. 허은하 소장님, 제가 문득 네. 조 전 장관이 10월 31일쯤에서 박경철 데스크한테 전화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네네. 전화 건 대목을 보다가 갑자기 문득 또 다른 전화 통화 하나가 떠올랐는데 네네. 유시민 이사장이 이 사건 초기에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 걸어서 시나리오. 내 시나리오가 있다. 최성해 총장 주장에 따르면 네. 그 총장 도장 찍는 직인 권한을 정경심 교수에게 준 걸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유 이사장이 전화를 해왔다라고 최성해 총장이 주장을 했잖아요. 네네네. 왜 그 전화 통화 내용이 갑자기 떠오를까요? 뭔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움직이려면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언론의 주목도 받고 자신의 말에 힘을 얻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24일에도 부인을 보러 갔을까? 조국 전 수석이. 알고 봤더니 아까 말했던 우리는 같이 이게 구속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가족의 심리까지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보여지는 사람, 우리가 그건 좀 배워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본인의 입장과 본인의 눈높이에서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우선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이러저러저러한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하면서 동의를 얻어가서 우선은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함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유시민 씨 얘기를 하셨는데 유시민 이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취재를 하기 위해서 전화했다고 했지 뭐 회유를 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잖아요. 취재를 했었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들끼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언론에다 그러니까 유튜브 언론에다가 본인이 말하는 유튜브 언론에 얘기해서 동의를 얻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가는 겁니다. 설득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득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이다.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또 의문스러운 거예요. 소탄 전야 압수수색 받던 날, 그날 밤, 임동호 전 최고, 이른바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키를 쥐고 있는 키맨이다 불리고 있습니다. 왜 오사카로 출국을 했을까? 비행기가 끊기자 왜 배를 타고 열차 타고 후쿠오카에서 오사카까지 갔느냐. 요 행적이 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실 텐데요. 압수수색 날 출국한 과정과 배 타고 기차 타고 어떻게 갔는지 그것부터 좀 한번 그 여정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여정 맞죠? 압수수색 날 출국, 굳이 배 타고 일본행, 청와대 하명 수사 및 후보 매수 의혹 사건의 주요 참고인인 임동호 민정 전 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임동호 전 최고는 참고인이에요. 참고인이고 오히려 뭐 본인은 출마하고 싶었는데 출마가 못하게 된 상황이죠. 지난 24일 자택 및 차량 압수수색 당일 성탄 전야 그 밤이에요. 비행기가 끊기자 후쿠오카행 여객선을 타고 출국.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내려서 오사카로 이동. 저희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 배 타고 이동하는데 3시간, 후쿠오카에서 오사카로 이동하는데 고속철로 3시간, 자동차로 8시간, 고속철 탔다면 6시간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탔다면 11시간.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에서 오사카까지 뭐 한 3시간이면 갈 거리를 8시간, 11시간 걸려서 급히 가야 할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부분이 오늘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자, 임동호 전 최고에게 직접 저희 동아일보 기자가 물어봤어요. 문자 왔어요. 개인적 일정이다. 도피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총선 출마할 거다. 일본 후원 모임하고 송년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국한 거다. 28일에 귀국할 거다라고 일단 임동호 전 최고는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임동호 전 최고의 해명도 뭐 납득은 갑니다. 연말에 모임이 있었고 뭐 연말이다 보니까 또 서울에서 간 게 아니고 울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김해로 해서 배 타고 갔다. 다시 돌아갈 거다. 충분히 해명은 되지만 이 굳이 성탄전야 압수수색 당일에 왜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 안 타고 배 타고 지하철 타고 자동차 타고 갔냐? 실제로 이제 뭐 임동호
그 전 최고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연말 연시고 보면 비행기편 배편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죠. 비행기편이. 일단 예약하기가 쉽지 않다. 제가 확인했는데 네. 여유표가 많네요. 김 장관님 바로 반복했어요. 여유표 지금도 많다. 근데 어쨌든 그 임동호 최고는 자기 개인 그 이력에 일본 오사카의 경제법학 대학교에 있어요. 이력이 있어요. 동아시아 개건 연구를 예. 했기 때문에 오사카에 지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하나는 이제 이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압수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런 일정이 있었었고 연말 연시에 마음도 좀 답답하니 배도 한번 타고 배 타면 좀 이렇게 타고, 기분이 좀 정리되죠. 예. 그래서 후쿠오카, 히로시마, 오사카 이렇게 여행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니 같으면 그렇게 갔겠냐 이런 그런 부분에 저도 답이 없습니다. 사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예. 그냥 여행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예. 근데 굳이 그러면 이제 그게 나를 아무 말도 안 보내주는 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배 타고 기차 타고 가야 되냐. 버스를 타면 후쿠오카에서 버스를 타면요 11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요? 오사카까지. 후쿠오카에서 오사카까지 예, 예. 그렇게 멀어요? 예. 그 완전 남단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제 같으면 그냥 놀러 갔다 이렇게 급격하게 압수될 줄 모르고 그런 얘기가 더 나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를 좋아한다든지. 예. 낚시하러 갔다 그러면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갈 수는 있는데 이게 급하게 그러니까 검찰에서는요 솔직하게 보도 다 드리면 검찰에서는 뭔가 압박을 받고 본인이 급거 출국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검찰의 의심이에요. 검찰의 의심입니다. 그런데 임동호 전 최고는 아니다. 일본 오사카에 후원 모임이 있기 때문에 간 거다. 도망칠 이유는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건데 검찰 출신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검찰의 의심과 임 전 최고의 주장인데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제 하명 수사 관련해서 이제 임동호 최고위원이 굉장히 아주 키를 많이 쥐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언론에서 계속 임동호 의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일본까지 가서 송년 모임을 참석하려고 하는 여유가 있을까? 그 다음에 더군다나 무소속으로 총선 출마하려고 하면 사실 공천마다 출마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무소속이 더 어렵죠. 그러면 울산 지역을 다지하는 거거든요. 지역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가서 후원 모임 갔다는 건 좀 이해가 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중요한 부분은 그 전에 한겨레랄지 채널 A랄지 많은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로부터 자리를 제안받았다. 그런 얘기를 한 7-8곳 그 언론사에다 다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사실이 뭔지를 알고 있을지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수사가 지금 적어도 1월 중순 이전에는 끝내야 돼요. 네. 그러면 임동호 최고위원이 어떻게 이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수사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데 예. 이 수사 결과 자체는 결국 민주당이나 청와대와 굉장히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곤란한 입장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한 것인지 정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일본에 갈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본 가는데 전화가 옵니다. 가족이. 우리 집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아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죠.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와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 압수수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간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압수수색 당하고 막 검찰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송년회 모임에서 건배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압수수색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내가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예. 먼저 과거 정권 수사 때는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이제 출국 금지 신청을 다 장기간 해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 자기가 참고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가족들이랑 여행 나갔다가 공항에서 본인이
출국 금지돼 있는지 알고 그 여행이 안 돼서 뭐 황당한 일을 겪었다라는 얘기도 전해 듣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증인이라면 뭐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분의 증언에 따라서 사실 규명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검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떠나가야 되는 타이밍에 대해서 저렇게 급히 그날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검찰의 합리적인 의심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꼭 가야만 했을 뭔가 이유. 왜냐하면 도착 시점으로 계산을 한다면 배편으로는 8시간 후쿠오카에 도착을 해서 다시 고속철도 타도 3시간에서 총 13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비행기는 다음날 아침에 8시 55분 부산항에서 첫 오사카로 바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있습니다. 김 장관님이 부산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항공기 조회 해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8시 55분에. 예, 그러면 도착 시점으로 보면 비행기를 타는 게 더 도착은 빠른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요? 잠깐만요. 예, 8시 55분 비행기 타면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밤에 배 타고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후쿠오카 들렸다 오사카 가는 것보다 네. 집에서 그냥 푹 편히 자고 아침에 8시 몇 분 비행기 8시 타고 55분 오사카 가는 게 더 빠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착 시점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면 굳이 그 시간에 불편한 편을 택해야 할 이유가 없죠.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여행을 평소 안 가봐서 그런 건지가 아니라 본인이 굉장히 일본 지리에 밝은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치고는 선택이 굉장히 그렇다. 더군다나 도착 시간이 중요하다. 우리 부산에서는 에어 부산은 또 저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가격으로도 갈 수 있게 그렇다라면 도착 시점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출발해야만 하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은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비행기에서는 딴짓을 못해요. 비행기에서는. 배에서는 도착 시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송년회는 밤에 그러니까 그래서 출발 시간이 첫 중요해요. 배기로 갈 이유도 없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게요. 한 번에 가는 게 훨씬 싸요. 한 번에 가는 게 더 싸. 후쿠오카에서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되거든, 오사카도. 거기도 한 20만 원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제가 보면 계속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부산에서 선생님? 일부러 자르려고. 그러지만 내용은 저에게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비행기에선 딴짓을 못해요. 휴대폰도 꺼야 되고 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동시에 일을 못해요. 이건 일단 김 장관님의 어떤 그러니까 뭐 의심이에요. 의심. 검찰이라면 또는 그냥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비행기 안 타고 KTX 탈 때는 전화도 하고 거기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할 때는 KTX 타거든요. 그러면 배에서는 뭔가를 버릴 수도 있고. 의심이죠, 의심. 그렇죠. 제가 뭐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통화도 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와 자유롭게 만날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열려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이제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압수수색 들어왔다 그러면은 진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서 무조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유히 갔다. 더군다나 요즘 여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 못 가게 하잖아요. 가지도 말고 안 사요? 안 가요? 왜? 또 하나 뭐 있었는데 안 사요? 안 가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서 하면 안 되고 안 가요? 안 사요인데 어쨌든 내놓고 출마 예정자 그리고 온 시민들이 쳐다보는데 저렇게 일본에 간다? 더군다나 외국인은 정치 자금을 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무슨 정치 자금 후원 모임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진실을 얘기하고 울산 시민들께 호소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그래서 임동호 전 최고가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한 뭐가 있을까? 이것이 저도 궁금합니다. 자, 세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어쨌든 세 분의 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임 전 최고의 의견도 있는 그대로 저희가 설명해드렸죠. 판단은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라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 내용 함께 보시죠. 검찰이 어제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무원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예요. 2017년 10월 청와대에서 임종석 실장을 만나 송초로 당선을 위한 전략을 도모했다라는 단서를 검찰이 확보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송병기 부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송병기 부시장의 구속 여부에 조금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재수 감찰부마 의혹건이 아니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건과 관련돼서 송병기 부시장이 주요 인물로는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그 이후에 송철호, 임정석, 청와대 쭉쭉쭉쭉쭉 연결이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구속 여부 저희가 취재해서 신속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국회 상황도 사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뉴스가 많아서 네 번째 소개해드리긴 합니다만 정치권만 국회만 따지고 보면 오늘 국회 상황 가히 탑뉴스라고 할 만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미뤄뒀던 임시본회의를 오늘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선거법은 표결에 붙여집니다. 그리고 독소조항 논란이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를 향해 대놓고 분노를 했었던 공수처 법안도 오늘 상정을 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말 국회가 상당히 충돌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일단은 말이죠. 목소리부터 한번 좀 들어볼 텐데 심재철, 이인영, 심상정 이 세 사람의 발언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 선거법안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기어이 하겠다고 한다면 먼저 비례민주당은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민주당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준연동형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비례정당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의석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선거 개혁의 길에 나섰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차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위성정당이라는 민심 왜곡 꼼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민심을 얻기 위한 정정당당한 경쟁의 당으로 오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당탕탕탕 국회가 충돌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당에서 제안했어요. 선거법 통과 안 시키면 우리 비례한국당 안 만들게. 대신 비례민주당 안 만든다고 약속해. 라고 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은 무조건 선거법 표결로 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당 만들지 마라. 비례한국당 만들지 말라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일단은 비례한국당 창당을 한국당은 공식화하고 있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SNS가 어제 이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병상에 있죠? SNS 이렇게 올렸습니다.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 선거법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어요. 이 황 대표의 병상 메시지를 배현진 씨가 어제 대독을 했습니다. 홍준표계로 알려져 있는데 황교안 대표의 메시지를 배현진 씨가 대독했어요. 들어보시죠. 연동형이라는 선진적인 느낌의 용어를 포장재로 사용하면 들으시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시겠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꼼수이고 위헌적인 계약입니다. 반헌법적인 악법이 통과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저 황교안과 함께 어깨를 맞대며 죽음을 각오하고 이 폭정을 막아냅시다. 함께 맞서 싸웁시다. 배현진 씨 오랜만에 봤군요. 전 최고, 배현진 전 최고요. 자, 김병 박사님, 오늘 이제 임시본회의 열잖아요. 선거법은 필리버스터가 끝났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오늘은 뭐 찬반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 대부분 선거법 4+1에서 한 대로 의석수는 똑같지만 뭐 연동률 조정한 대로 그대로 다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혹시 오늘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단 한 가지 상황밖에 없어요.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표 이탈표가 나온다는 가정. 네. 그리고 쉽진 않죠. 한 가지 더 나가서 뭐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것이고 비례한국당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비례민주당까지 만들면 오히려 지금 있는 비례대표제보다 더 소수정당이 가져가게 된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까지 가갖고서는 마지막에 한 번 더 고민해서 야, 판어퍼 뭐 이렇게 합의가 나오더라. 되지 않는 거니까 예. 한 번 엎어라고 표가 부결표가 나올 가능성이 한 5% 정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이 머릿수 따져보면요.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약간, 바른미래는 지금 두 갈래잖아요. 네네. 한국파랑 유승민파. 유승민파 거 해서 지금 몇 표가 한 부족하지 한 20표 지금 현재 정도가 새로운 부족하잖아요. 보수당, 자유한국당 등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하고 있는 표결이 있는데 지금 4+1로 해서 과반이 넘는 넉넉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7표 정도가 필요한가요, 네. 그러면?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가게 되면
비례민주당을 만든다는 건 바로 얼마 전에 조홍천 의원이 얘기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에도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거 면목이 없는 일이고 선거법이 통과돼서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서 우리가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명분들어서 부결표 늘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뭐 부결표가 만약에 10몇 표 쑥 나와버리면 어떻게 나와버리면 될지 모른다. 선거법이 그냥 좌초가 되는 건데요. 어저께 더불어민주당이 인재영입 1호 인재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줄줄이 인재영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재 영입하고 나서 다 어떡합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비례대표에 우선 배치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면 비례대표 줄 수가 없습니다. 자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탈표 등으로 인해서 최종 표결에 마지막 혹시 정말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게 되는 가능성 아주 일부는 살아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오늘 이 공수처법도 상정이 되는데 어제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지금 분노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 독소 조항 때문이거든요. 공수처법 오늘 상정될 때 이 독소 조항 논란이 있는 조항도 포함돼서 상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검경이 범죄 수사 중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된다. 이게 적용된다면 조국 일가 비리 유죄수 감찰 중단,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도 수사 착수 때부터 공수처에 알려야 하고 공수처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검찰은 아무것도 수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우려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4+1에서 갑자기 쓱 추가가 돼서 지금 윤 총장이 아니 이럴 거야? 라고 하며 청와대 설명이 다르잖아. 청와대를 향해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영주 의원님. 네. 오늘 이게 지금 독소조항 논란도 있는데 이대로 일단은 상정한다는 거죠? 이대로 상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보니까 이게 초기에는 아마 이중 수사라는 공수처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별 생각 없이 모두 전원일치 합의로 만들어졌는데 예. 합의로 만들어지고 나니까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쟁점이 되고 있어서 또 야당에서 과연 이게 이제 법사위나 문구 해석이나 전문적인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밟았느냐까지 논의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선거법과 연동돼서 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또 한 번 이 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뒤로 미루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예, 바로 민주당의 목표는 선거법 개정이 목표가 아니라 이 공수처법 때문에 지금 뭐 4+1이니 만들어서 소수 야당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했고 바로 본심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기어이 이런 식으로 바꿔서라도 아마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윤석열 총장님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는 공수처 법안이 되면 검찰 개혁이 아니라 완전 검찰 장악, 정권 장악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검찰 입장에서도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예산안 처리 때에 비교를 하면 됩니다. 예산안 처리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국당이 낸 수정안에는 정부가 찬성을 안 해가지고 아예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나 예산안이 통과되면은 그거를 실행해야 되는 부처의 그런 공식적인 동의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때는 그거 핑계대고 한국당 예산안 못 올리게 해놓고서는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주력해서 협조해야 되는 검찰을 제외하고 이렇게 밀실법을 만들었다라는 절차상 문제에 지금 한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었는지 밝혀야 되고요. 이 독소조항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 국회 동의 없이 검찰 공수처장 임명할 수 있게 한 것뿐만 아니라 검사도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이제 검사를 임명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5년으로 낮췄어요. 수사관은 5년 이상의 또 검사 수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이 조항은 아예 없앴어요. 예.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거나 객관적인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기보다는 공수처장은 정권 마음대로 국회 상관없이 임명하고 밑에 수사하는 검찰들이나 수사관까지도 전문성이나 경륜보다는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경력 상관없이 뽑았을 수 있도록 만든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저지도 해야 되겠지만 예. 사실은 여당도 본인들이 야당 됐을 때를 생각해서 국가 권력 구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국회 소식 짧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까 제가 배현진 최고라고 했어요? 전 최고라고. 당협위원장을 생각하고 말이 잘못합니다. 그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배현진 아나운서는 최고위원을 한 적이 없죠. 당협위원장이라는 거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학부 시간인데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학부 4인방에 선정됐을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게 들려드리고 싶은 소식은 많은데 시간이 없으면 마음이 급해서 제가 헛말이 나옵니다. 정정하고 넘어가죠. 자, 진중권, 유시민 두 사람, 그리고 최승혜 총장, 닭강정, 그리고 팽수 안녕 하나하나씩 전해드리죠. 진보 진영의 간판 동객 진중권, 유시민 이 두 사람이 지적 능력과 나이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유시민 이사장을 어제 비판했는데 검찰의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이사장을 겨냥해서 유시민 작가의 계좌 추적 해프닝에서 진정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그를 지배하는 음모론적 사유다라고 밝힌 겁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단편적 사실을 엉성하게 엮어 왕성한 상상력으로 가상현실을 창조했다면서 음모론적 사유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는 음모론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대기업 둘이 있다며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꿈꿀레오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개꿈 공장으로 칭하며 일종의 판타지 산업, 즉 성인용 디즈니랜드라고 꼬집은 상황입니다. 지금 진중권 교수가 뭔가 단단히 좀 사표 쓴 마당에 화가 나 있어요. 진중권 교수의 그 SNS 메시지 내용 함께 보시죠. 두 가지를 꼽았어요, 허나 소장님. 네. 그러니까 음모론에 쌓여 있어서 이른바 음모론을 생산 판매하는 대기업이 둘이 있다. 하나는 유시민의 알릴레오, 그다음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인데 네. 이건 진중권 씨의 그냥 주장입니다. 진중권 교수의 주장. 꿈꿀레오랑 개꿈공장으로 바꿔라. 진중권 교수 왜 이런 주장하는 걸까요? 오죽하면은 진중권 교수가 저럴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진보 쪽에서 가장 싫어하고 반대하고 싸우는 사람이 그 관계자가 누굽니까? 대기업입니다. 그 대기업의 알릴레오와 이 어디였죠? 뉴스공장. 예, 뉴스공장을 왜 비유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시민 이사장은요, 지금 진중권 교수랑 싸우기 싫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거든요. 예. 그리고 아프고 또 이 진보들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입니까? 통합입니다. 똘똘 뭉쳐서 이겨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아주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지금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기존의 박용진 의원의 그 말보다 예. 진중권 교수의 이 말이 더 아프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살려면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진중권 교수가 아니라 더 큰 권력이기 때문인데 오죽하면 진중권 교수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 한 번쯤 진보나 보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예. 자, 두 번째 학부 주인공은요, 최성해 동양대 총장입니다. 이분도 사표 냈어요. 어제 최성해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며 총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교육부가 최성해 총장의 허위 학력 기재 등을 이유로 면직을 요구한 지 일주일 만이죠. 최 총장은 당초 교육부 징계 요구에 대해 표적 감사다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사표를 제출키로 의견을 바꾼 겁니다. 최 총장은 사직서를 낸 이유에 대해 교육부에서 그렇게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야지. 돌아가신 우리 어른까지 욕보이면서 말이야. 너무 옹졸한 분위기를 창출하네 라면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총장직을 떠나면서라는 글을 통해서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조국, 정경심 부부를 향한 인간적인 미안함과 함께 최근 사의를 표명한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동양대 측은 현재 최 총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닭강정 33만 원어치 거짓 주문 사건. 당초 학교 폭력과 연관된 일인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불법 대출 사기단의 협박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 완전 반전이에요. 피해자 A씨의 집에 닭강정을 배달시킨 33만 원어치 배달시킨 20대 청년 2명은요. 정상적 대출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서류를 조작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떼가는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단이었던 것.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최근 대출 알선 문자를 받고 대출 사기단에게 접근했는데요.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까지 갔지만 문서 위조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낀 A씨가
생각을 바꿔 대출을 받지 않고 사기 일당들로부터 그대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런 A씨에게 불만을 품은 대출 사기 일당이 안갚음을 하기 위해 A씨의 집에 닭강정 33만 원어치를 무더기 주문한 것. 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요즘 유치한 방법 아닙니까? 야, 너 닭강정 먹어. 경찰 측은요,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진 것은 종업원과 피해자 어머니의 대화 과정에서 생긴 오해 같다며 대출 사기 일당의 소재를 확인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일단은 김관선 변호사님, 사건 많이 해보셨으니까 검찰에서 보통 뭐 대출을 알선 뭐 이런 분들 좀 무서운 분들로 저희가 영화 속에서 알고 있는데 안갚음을 하는 수단이 야, 너 가만 안 두겠어 하면서 닭강정 33마리 33만 원 먹어. 좀 이례적이에요. 이런 안갚음 수법. 이례죠. 근데 사실 이제 대출 사기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도 오고 또 문자 메시지를 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 중에 이제 인터넷에 보면 대출 얼마 해줄 수 있다고 와요. 근데 대부분 그건 이제 대출 사기단을 보시면 돼요. 왜냐면 원래 그 법적으로 아니면 금융기관 어떤 체계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대출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 자체는 어떤 문서를 유조하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를 나한테 입금을 하면 신용 단계를 높여주겠다. 그래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해서 돈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저도 뭐 한 일주일 아니면 한 달에 적어도 6, 7건은 이와 비슷한 사례를 상담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마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찜질방에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까지. 그래서 은행을 갔는데 재직증명서 유조를 해야만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대출 받지 않겠다고 뒷문을 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빨리 대출을 사기로 받게 해서 거기서 수수료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안갚음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원래 경찰에서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닭강정 사건이 불거지면서 결국 같은 일단이라는 것을 이제 경찰에서 알아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정말로 이제 범죄 중에서 우리가 조 전 장관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기각 사유에 있는 것처럼 죄질이 엄청 불량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경우는 뭐 문서 유조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찰서 수사해서 입건하면 거의 뭐 구속 가능성이 100%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다른 포인트인데 김 장관님, 제가 이제 먹거리 스파이 오래 하면서 착한 식당 정말로 어렵게 가게 하나 차려서 열심히 양심적 하는 자영업자들 많이 봐왔잖아요. 이 닭강정 33만 원어치 손해본 자영업자분의 손해도 좀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그거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어서 화나기도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선량한 서민들의 작은 선행과 용기에 우리가 좀 연말에 포인트를 두고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학폭이 아닌 거에는 다행입니다만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닭강정을 받으신 분이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사실은 자기의 치부일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내가 다 먹지는 못하지만 결제는 하겠다라고 나서는 선량한 시민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저 33만 원 받으면은 그거 결제할 수 있는 서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결제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더 또 용기 있는 거는 이 주인이에요. 뭐냐면 닭강정집 주인이 아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 아니다라고 하고 본인이 경찰에 의뢰를 해요. 닭강정집 주인이?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학폭 사건이 아니라 이 대출 사기 단에게 자기가 속지 않으려고 반항을 끝까지 버텼던 사건이라는 걸 밝혀냈거든요. 지금 승인 취소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돈을 흔쾌히 냈던 주인도 참 멋지고 저거를 취소하고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이지만 용기 있게 번거롭잖아요. 번거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밝혀서 이렇게 악당을 잡아낼 수 있도록 한 저 주인도 멋지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용기와 선행이 이렇게 큰 범죄를 그러네요. 바로 잡을 수도 있구나라는 면에서 훈훈한 뉴스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면 이 중식 같았으면 끓기 때문에 이게 취소해 다시 판매가 못 하잖아요. 근데 닭강정은 원래 좀 식혀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거 맛있으면 또 얼마든지 다시 재판매가 되기 때문에 자, 너무 제가 죄를 부렸나요? 네 번째 앞을 만나보시죠. 펭수, EBS 캐릭터, 대세, 고신각 재해종까지 칩니다. 진짜 대세군요. 서울시가 재해종을 울릴 11명 참가자 중 시민 대표로 펭수를 선정했다 밝혔습니다. 자기 주장에 따르면 10살이래요. 그리고 자이언트 펭귄이래요. 이 펭수, 유튜브 구독자 수가 150만 명. 어우, 대단하네요.
펭수는 직설적인 화법으로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EBS 사장의 이름도 거침없이 부르며 권위를 허무는 어록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지요.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 때문일까요? 정부 각 부처 기관에서도 펭수를 섭외하기 위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권순 시장이 직접 펭수를 행사에 초청하고 싶다고 밝히며 서울시도 펭수 모시기에 동참을 한 거지요. 올해 마지막 날 최초로 어린이 펭귄이 울리는 보신각 타종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겠군요. 사실은 이 펭수, 김현 박사님, 네. 애새 키워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딸 두 쌍둥이 네. 너무 예쁘고, 세 번째 김준 아들까지. 아이들 세 명이 펭수 참 좋아하죠. 네, 아이들은 사실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사실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펭수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요?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은 좀 어리기 때문에 보니 하니 뭐 이런 거 보는 나이 때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커야지 보면서 그냥 펭수를 즐길 것 같은데 펭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가 기존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허물 수 있는 여러 가지 굉장히 시원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젊은 층들을 시원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올해 2019년도를 돌아보면 정말 너무 무거운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반쪽으로 갈려서 여러 가지 다툼에 대한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즐겁게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한 명 꼽으라면 사람은 아닙니다만 EBS의 캐릭터 펭수를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보신각 타종회사를 만들었다 생각하고요. 2020년이 돌아오게 되는 그 해에는 왜 펭수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토록 인기가 있는지를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분들이 꼭 한번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저는 아직도 왜 펭수가 이런 펭수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이해 못하면 아재라고 요즘 하더라고요. 펭귄 수컷이라 펭수인가? 이해가 안 돼요.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제가 조금 전에 펭수 뜻 모른다고 하니까 그새 시청자한테 뜻 왔습니다. 남극팽에 빼어날 수라고 시청자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자,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